LA 시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산 안창호 도로 표지판이 개보수를 마치고 교체됩니다. LA 메트로가 메트로 이용객들의 은닉 무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LA시가 매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LA 검찰은 거리 매춘에 소굴이 된 모텔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LA 카운티 주민 70% 이상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호주 시드니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난 뒤 비행기 결함으로 회항해 LAX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코스타메사 지역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11월 선거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300만 명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LA 카운티의 사전투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 선동 연설을 한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는 결정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업지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조지아에서 막바지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이 다시 부결되면서 5주 넘게 이어진 파업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건과 관련해 8,9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켄 정이 어제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해 중동 지역 순방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세력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새 홈구장 인투이돔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3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알크마르와 유로파 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계속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죠. LA 메트로는 보안 인력도 강화한다고 얘기했고 경찰 순찰도 강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달라진 건 많이 없습니다. 결국 메트로 당국은 메트로 이용객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스캔하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메트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새로운 은닉 무기 탐지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측은 12월까지 은닉 무기 탐지 기술이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메트로에 따르면 시험 중인 은닉 무기 탐지 시스템은 신체 접촉 없이 이용객들이 무기를 숨기고 있는지를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소지품을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닉 무기 탐지 기술은 AI 기반 스캐너로 D라인의 지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시범 가동됩니다. 약 6피트 높이의 스캐너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무기가 숨겨진 위치를 파악합니다. 메트로 시스템 내에서는 모든 무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허가 없이 은닉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새 기술 도입은 최근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에서 살인, 버스 납치, 버스 기사 공격 등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업인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타임즈의 소유주가 편집진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막은 뒤에 이 오피니언 섹션의 편집장이 사임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LA타임즈 소유주인 순시용이 편집진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막은 후 오피니언 섹션 편집장이 사임했습니다. LA타임즈 사설 편집장인 마리엘 가르자는 타임스 소유주인 패트릭 순시용이 편집진이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선언을 막은 것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가르자 편집장은 편집진들이 침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히고 험난한 시기에는 소신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리처드 닉슨을 지지한 후 수십 년간 이 관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2008년부터 매 대선마다 후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대선 후보 지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2018년에 LA타임즈를 인수한 순시용이 내렸습니다. 순시용의 LA타임스 소유 기간은 논란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전 LA타임즈 직원들은 소유주가 과거에도 뉴스룸 결정에 개입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민주당 아성인 지역에서 LA타임스의 지지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가르자 편집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발언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 우리가 써온 일련의 사설들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은 논리적인 다음 단계였다고 가르자 편집장은 밝혔습니다. LA타임즈의 지지 선언 부제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의해 활용됐는데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예시로 이번 일을 인용했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70% 이상이 식료품과 주거비 공과금, 자녀 양육 등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스탠포드 대학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사이에 LA 카운티의 1,375명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식료품 충당이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렌트비와 식료품 비용이 치솟으면서 렌트비를 낸 후에 식료품을 살 돈이 부족할까봐 가장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올 가을학기 대학교 신입생 등록이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학생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년 가을학기 전국 대학 등록생 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18세 신입생이 전년 가을학기보다 5.8%가 줄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의 경우 신입생 등록이 2.9% 늘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올 가을학기 4년제 공립대 풀타임 신입생의 경우 전년보다 8.6%가 줄었습니다. 또 4년제 사립대 역시 신입생 등록이 전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신입생 감소는 입학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에드는 신입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이 FAFSA를 둘러싼 오류 및 처리 지연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미 대학 진학 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FAFSA 제출률은 전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9%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 전미학생정보센터는 신입생 등록이 이 정도로 크게 감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신입생 규모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양식, 새로운 개정 FAFSA가 지난해 12월 말에 출시됐지만 이후 각종 오류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학비 보조 내역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져 이런 문제로 결국 학생들이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전미 대학 진학 네트워크 측은 지적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에서 코요테 출몰이 비상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10대 소년이 코요테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얼바인 패스웨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살 소년이 코요테에 물려 경상을 입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얼반 지역 전체에서 다수의 코요테가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나 또는 작은 크기의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또 반려동물이 야외에 있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들을 치우고 반려동물의 사료나 음식 등은 실내에 두어야 하며 코요테의 접근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시내 도로를 가다 보면 도산 안창호 이렇게 써있는 표지판 보이시죠? 네. LA 시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이 도산 안창호 표지판에 낙서도 많고 좀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미겔 산티아고 가주 54지구 가주아원 의원이 LA 한인회관에서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도산 안창호 도로 표지판 개보수 작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보수 작업은 기존 도산 안창호 고속도로 표지판이 훼손된 사실을 인지한 LA 한인회 측이 해당 사실을 미겔 산티아고 의원에게 연락해 시작되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칼트랜스 측에 연락을 취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칼트랜스 측은 4개의 도산 안창호 표지판들을 확인해 이 가운데 훼손된 2개의 표지판의 경우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2개는 낙서로 더러워진 표지판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표지판은 벤달리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벤달리즘 피해로 인해 표지판의 흔적만 남았거나 일부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새 표지판으로 교체된 지점은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후버램프 지점과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선상 피코와 베니스 사이 구간입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 의원은 도산 안창호 도로 표지판은 한인사회의 유산인 만큼 벤달리즘 피해 시 개보수 작업은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people drive by and they Google it and they find out who he was, who his wife was, and the work that they did, we're going to look towards a hero that teaches us just a little bit more about how to treat our neighbors, what to do for our neighbors when they're in need. 칼트랜스 관계자 측은 이번 도산 안창호 표지판 개보수 공사에 있어 주 하원 의원을 비롯한 관련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고 한인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표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many cultures that makes up Los Angeles and California are so important to all of us. It is what makes us the connected people. Caltrans maintenance crews take pride in what we do and keeping the freeway clean and safe. 데이빗 곽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번에 새로운 고속도로 표지판을 마련해준 산티아고 의원, 칼트랜스, 그리고 LA 한인회 측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자부심 넘치는 정체성 교육이 될 것이고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가치들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 부분이었던 우리 미주 한인들의 자존감과 또 자긍심이 될 것이고 또 상징적인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티아고 하원 의원과 칼트랜스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이 새겨진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개했으며 산티아고 하원 의원은 한인사회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 켄 정이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습니다. 켄 정은 어제 LA 헐리우드 앤 바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동료 배우와 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명예의 거리는 영화와 드라마, 팝음악 등에서 업적을 남긴 스타들의 이름을 별 모양의 대리석 바닥에 새겨서 전시하고 있는 보도를 말합니다. 켄 정은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2794번째 대상자로 기록됐고 TV 부문에서는 별을 받았습니다. 이민 2세인 켄 정은 아이비리그 명문인 듀크대 의대를 조기에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코미디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해서 헐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뭐 너무나 상징적인 소리죠. 타잔입니다. 네. 타잔 뭐 여러 가지 리메이크도 되고 새로운 각색된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타잔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소리, 타잔이 외치는 소리는 함성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타잔과 제인. 그리고서 1시간 전에 제가 똑같은 보도를 해드렸었죠. 1시간 전에 많은 남성들이 제인이 첫사랑이었다라고 했더니 어떤 여성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야, 타잔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어. 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1960년대 TV 시리즈 타잔에서 주인공 타잔을 연기했던 론 엘리. 지난달 86세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의 딸 커스틴 엘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지난달 9월 29일 LA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는 1960, 70년대에 나온 타잔 TV 시리즈와 영화에서 주인공 타잔을 연기한 배우입니다. 그가 연기한 타잔은 과거 시리즈에서 말없이 몸만 쓰는 캐릭터로 그려졌던 것과는 달리 교육을 받은 지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193cm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에 상의를 입지 않고 허벅지에 천을 두른 채 등장한 그의 모습. 그래서 한국에 수입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외설적이다. 팬티만 입고, 그때는 팬티라고도 안 하죠. 빤스만 입고. 그래서 외설적이라고 해서 수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수입돼 방영돼서 친숙한 얼굴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엘리는 1984년 미인대회 출신의 엘리와 결혼해 세 자녀를 가졌고 가족과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2001년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리소설을 여러 권 집필해 발표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TV 영화에 짧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타잔은 소설이 배경입니다. 소설이 원작입니다. 타잔의 소설을 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타자나입니다. 네, 엔시노 바로 옆 도시 이름 타자나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타자나로 지어진 것입니다. LA 한인회와 LA 리저널 푸드뱅크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무료 식료품 배부 행사가 바로 오늘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푸드뱅크에는 경남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도 배포된다고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건강식품회사 함양군 페이스샵 K힐링의 주선으로 경남 함양군이 참여해서 시가 $100 상당의 산삼 제품, 주겸치약, 건강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무료로 배포됩니다. 오늘 푸드뱅크에는 이외에도 쌀과 라면, 김 등의 식료품도 배포되고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MOU 체결식에 이어서 10시 15분부터 푸드뱅크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6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에서 승격된 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직원 해외 파견에 관해 질의하자 주재관 정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업무 수요 충족을 위해 정직원을 직무 파견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사업,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적 효율적 시행 등 동포사회와 접점 확대를 위해서 7개 재외공간에 재외동포 담당 주재관 7명을 파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예산 문제로 기존 주재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파견 없이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각 지역에 따라 안개와 구름으로 함께 출발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앉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아침할 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토요일부터는 짙은 구름이 몰려와 흐린 날씨가 시작됩니다. 일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도 남가주에는 계속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이슬비 뿌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와 함께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도 평년 기온에서 무려 10도 이상이나 뚝 떨어져 보다 쌀쌀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파이어 지역은 92도, 55도, 해안 지역은 75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9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이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 코엔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70번 노스 방향 빅토리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웰돈 캐년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4번 사우스 방향 플라세리타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피게로아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네 번째 레인 현재 시그알라 상황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피게로아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네 번째 레인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는 자신도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사전투표자가 2,650만 1,060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합주 사전투표율이 대체로 높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는 지난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투표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원한다면 사전투표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정말 복잡하지만 사전투표를 할 거다, 일찍 투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며 투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유세에서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현재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7%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소속과 3당 후보를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바뀐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된 것은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와 적잖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공약 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유권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10%포인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치열해진 대선 레이스 막판에 동력을 잃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젊은 흑인 남성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채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흑인 남성 이탈로 이들 지지가 약화하자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해 설득에 나선 상황입니다. 시카고 대학교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가상 대결에서 흑인 남성 응답자의 26%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흑인 유권자 92%, 라틴계 유권자 59%의 지지를 각각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USA 투데이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 지지는 각각 72%,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흑인의 지지를 완전히 복원하지 못한 것은 흑인 남성 일부가 이탈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일을 일주 앞두고 백악관 인근 앨립스 공원에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는 결정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선동 연설을 해서 인류 의회 폭동을 촉발시킨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해리스의 연설에는 미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페이지를 넘기고 트럼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AP통신은 해리스가 이번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와 정치 혼돈 유발 사이의 싸움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선을 보도하는 주요 매체들도 29일로 예정된 이번 해리스의 연설에 대해서 최종 변론이라는 표현을 일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는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이번 연설을 유권자들이라는 배심원단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경합주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조지아에서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조지아주 파이크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 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전체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0.2%포인트 차로 지면서 대권을 내줬지만 이 파이크 카운티에서는 8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초박빙 판세로 진행되면서 한 표가 아쉬워진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대다수인 지역을 찾아 막판 표심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행사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투표할 것을 독려했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나쁜지 봤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난 4년은 공포의 연속이었다면서 기록적인 수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그 수가 아주 크면 조작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도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며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한 일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매일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앞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러스트벨트 경합주 중에서도 핵심인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타운십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린 생방송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이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공세의 고삐를 주었습니다. 당초 CNN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에게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날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서 어제 해리스 부통령의 타운홀 행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CNN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이 타운홀 출연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날 청중은 아직 자신이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유권자로 구성됐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초박빙 접전 양상인 대선 판도 속에서 매우 작은 비율이라도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 트럼프 표심을 자극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발대는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내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긴장이 첨예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조약 비준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국가두마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습니다. 이제 북러 조약 비준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할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군의 파병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면 북러는 혈맹으로 묶일 수 있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의 주요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발표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5,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주보다 청구 건수가 감소한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 늘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이 부결돼 파업이 연장됐습니다. 보잉 노조는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실시한 결과 64%가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주 넘게 이어진 파업이 연장되며 생산 차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파업이 계속되자 신용평가사들은 보잉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인 정크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앞서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한때 꼽히던 보잉과 인텔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인텔은 배당을 중단하고 직원과 자본 지출을 줄였으며 타 회사의 인수합병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또 일련의 사고와 파업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회사, 이 보잉과 인텔의 해체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위기는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조업체로 꼽히던 인텔과 보잉은 지난 5년간 이렇게 수십 년간 싸워왔던 회사가 망하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져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 임명됐던 CEO들이 뭘 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인텔과 보잉은 한때 획기적인 제품을 까다로운 사양에 맞춰 일관되게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평가와 거리가 멉니다. 두 회사 모두 실수로 무너졌는데요. 인텔은 애플의 첫 번째 아이폰 제품에 반도체를 공급할 기회 첫 번째 협상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인텔 측은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초소형 회로를 만드는 최신 기술을 늦게 도입했고 인공지능 AI 열풍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항공기를 완전히 재설계하거나 교체하기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인기 기종 737에 더 효율적인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건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원래 있는 비행기에 엔진만 좋은 걸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생각이 결국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부품 조달을 아웃소싱하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이탈하면서 품질 저하와 생산 지연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텔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00억 달러가 채 못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기술 변화에 빨리 따라간 세계 기업의 가치는 지금 1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들도 대만 TSMC의 첨단 반도체 없이는 힘을 못 쓴다는 것, 이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빅테크 애플이 공동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위반해 미 당국이 벌금, 과징금 등 8,900만 달러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애플카드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고 소비자 분쟁을 잘못 처리해서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금융보호국은 애플이 애플카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수만 건을 골드만삭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골드만삭스는 분쟁을 전달받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연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양사가 애플 기기 구매와 관련된 무이자 할부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객들은 자동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애플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만 적용되면서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부당하게 신용 이력상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편 법률 준수와 관련해 믿을 만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신규 신용카드 출시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시즌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LA 클리퍼스 시즌 개막전이 어제 관심을 끌었던 이유 있죠. 인투이돔 20억 달러를 들여서 새롭게 지은 클리퍼스 홈구장 인투이돔이 드디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어제 인투이돔에서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 18,300명의 관중 꽉 찼죠. 그리고 그 농구 코트 위에 있던 대형 스크린,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역사에 길이 남을 클리퍼스의 첫 개막전 경기였는데 피닉스 선즈와의 홈 개막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3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선수 카와이 레너드가 무릎 부상으로 개막전부터 결장한 것이 어제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 올 시즌도 계속 아플 것 같거든요. 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킹 르브론 제임스가 NBA 사상 최다 야투 실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22일 LA에서 열린 NBA 정규리그 미네소타 팀볼스와의 경기에서 16점을 넣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110대 103으로 이겼고 특히 제임스는 아들 브로니와 함께 경기에 출전해서 NBA 사상 최초로 부자 동시 출전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NBA 사상 최다 야투 실패 기록도 수립하고 말았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